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집단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전관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관예우의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거였고요. 오늘은 제가 검찰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로 검사 동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제로 검사는 누가 수사하는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 문제 또한 전관예우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과연 검찰 내부의 일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바로 기수 문화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선후배 간의 끈끈한 연대지만 사실 이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부라든지 이 군대에 있는 이 기수 문화가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하죠. 군대에서도 이 대령에서 스타로 진급을 할 때 사관학교 후배가 선배보다 면접 별을 달면 선배들이 다 같이 이제 일제히 옷을 벗는 것처럼 검사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하면 이 선배 검사들이 퇴직을 하는 그런 기수 문화. 이런 문화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더 잘 유지가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기수 문화가 유독 강력한 이유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조직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2,300여 명의 검사들은 검찰권을 행사할 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를 이루면서 유기적인 조직체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검사는요 여러분, 개개인이 검찰권의 권한을 가진 단독 관청에 해당해요. 근데 각급의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의 지휘 감독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냥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원칙은 상명하복,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이라는 세부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애초에 모든 전국의 검사들은 검찰총장, 검사장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 자체에 이런 대원칙이 있으니 어떻겠어요? 만약에 후배가 진급을 해서 상급자가 된다면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검찰의 기수 문화는 유난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엘리트 의식을 가져도 될 만큼 이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재들, 우수한 두뇌와 재능을 갖춘 이 신임 검사들이 단 하나의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 같은 소속감을 강요받는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신임 검사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조직에 적응하는 자와 조직 적응에 실패하는 자. 전자는 승진을 하게 되겠고요. 후자는 적응하지 못해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지방 한직에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검사들이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냐? 균등하게 공평하게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가 평검사에게 일일이 직접 사건을 배당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장검사도 위에 검사장들에게 지시를 받겠죠. 이런 방식에도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일을 빨리 가르칠 수 있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신임 검사들의 줄 세우기와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용도로 변질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과 상부에 충성하는 신임 검사들에게는 승진에 유리한 또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또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건들, 아니면 처리하기 쉬운 사건들 위주로 배당을 해줘요. 반대로 조직의 충성도가 낮거나 적응력이 약하다라고 판단되는 신임 검사들,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신임 검사들에게는 잡무에 가까운 사건을 배당한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한 번에 왕창 일을 몰아준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임 검사들이 못 견디고 스스로 옷을 벗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임 검사들은 어떻게든 상부에 잘 보여야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이런 부당함이 용인되는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조직 혹은 상부의 뜻에 따르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인사권이 동원된 보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명하복 구조는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조직, 다른 기업, 다른 회사들도 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회의 많은 집단들이 점차 개방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뀌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의 검찰은 아직도 이런 폐쇄적인 이 구조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고위급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권한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부당함을 느끼면 요즘 젊은 세대들, 젊은 신임 검사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그런 신임 검사들이 이런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 그들은 조직을 바꾸려 하기보다 오히려 부당하더라도 조직의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면서까지 진급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진급을 원하냐? 여기서부터 직접적인 이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10년 4월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PD수첩 방송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전 현직 검사 57명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 접대를 제공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고요. 주변 식당,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어요. 이것은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검찰 조직의 구조적인 병행, 구조적인 병폐, 구조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문제 제기이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배당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권한들을 가지고 사법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스폰서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들을 비난할 때 쓰는 떡검이니 개검이니 스폰서 검사니 하는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스폰서 검사 문제는 여러 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슈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근절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터졌었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 검찰 동일체의 원칙,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확고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과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찍는 영상의 부제, 검사는 누가 수사하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 검찰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 아래 상명하복식으로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어느 검사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조직 내부의 식구가 사법 처리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 검사는 도대체 누가 수사하냐라는 거죠. 대한민국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검사를 심판할 수 있냐? 사실상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런 뉴스가 논란이 됐었어요. 검사들의 기소율이 0.1%다. 일반인들이 죄를 지으면 범죄 기소율이 한 30% 이상, 40%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검사들의 기소율은 0.1%밖에 안 된다.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게 한번 논란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 통계의 수치가 주는 함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검사도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검사라는 직업이 갖는 특성상 이 통계에 안 좋게 적용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저도 이 통계만 가지고 검사들은 기소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주장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검사들이 일으키는 사건들과
그에 대해 나오는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굳이 이런 통계 자료를 안 봐도 검사 동일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죠. 제가 몇 가지 사건만 예로 들어볼까요? 2018년에 부장검사 출신인 김형준은 스폰서인 김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날짜는 2016년 3월이었고요. 김형준 검사는 스폰서에게 카톡으로 청담동 한 술집에서 보자, 마담에게 미리 연락해놔라, 접대부 사진도 나에게 보내놔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리고 김형준 검사는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성접대거든요. 근데 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이 뭐라고 해요? 김형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에 갔고 접대부에게 110만 원을 준 것도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어서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리고 당시 수사검사였던 손진욱 검사가 뭐라고 해요?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무혐의 처분. 아, 대단합니다. 아, 대단해요. 그럼 부장검사 김씨가 스폰서에게 접대받고 접대부에게 110만 원 주고 고용해서 호텔방에서 둘이 뭐 쎄쎄쎄 했을까요? 뭐 둘이 고스톱 쳤어요? 아, 이거 참 대단해요. 무혐의 처분 났어요.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주 눈물겹죠. 이런 예는 여러분 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잊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검찰 출신의 김학의 저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대단한 레전드 사건입니다. 누가 봐도 영상 속의 인물은 김학의고 경찰들도 영상 속의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피해 여성 30명의 진술도 확보했고 전문가를 통해서 영상 속의 얼굴과 음성을 분석했더니 김학의가 맞다, 김학의와 일치한다 라는 의견까지 받았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법원도 무혐의 판결을 내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지만 검찰과 법원만은 김학의를 못 알아보겠다는 바로 그 사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들이 정의롭대요. 아, 대단해요 진짜. 아, 놀고 자빠졌죠 아주. 최근에 또 이슈가 되었던 유명한 사건 있죠. 부장검사 출신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슈퍼대리. 아, 퇴직금 50억 받은 슈퍼대리 곽상도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나왔죠. 역시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이제부터 뇌물을 주고 받으려거든 누구에게 줘라? 아들에게 줘라.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정당하게 뇌물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면서 지들은 뭐래요? 정의롭고 공정하답니다. 아, 대단한 정의의 사도 납셨다 그죠? 검사들을 위한 99만 원 불기소 세트는 어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던 홍만표의 오피스텔 123채는 어떤가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듯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거리낌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 사용한다. 물론 그 한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검찰이라는 조직과 구성원 모두가 살고 또한 조직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검찰의 권력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쓰이죠. 이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 진행되는 거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뭐 탈탈 털고 있습니다. 인디언 기후재식 수사 그냥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털어대는데 아직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대한민국 검찰 정말 알고 보면 더럽게 무능한 인간들입니다. 아직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또 인력을 충원하겠대요. 와, 미쳐버립니다 진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3편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될 검사들이 지들은 스스로 법 위에 있다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내 식구는 뭔 짓을 해도 감싸고 뭉개고 상대편은 탈탈 털어대는 이런 검사 동일체의 폐단.
그러면 조직 내부는 어떨까요? 이런 폐쇄적인 조직 내부에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2016년 5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소속의 김홍영 검사님이 계셨는데, 직속 상관이던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김홍영 검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는 김대영 부장검사의 잘못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법원은 이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서 폭행죄로만 처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어요. 아니, 젊은 검사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 가해자는 그냥 폭행죄만 적용이 돼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끝났습니다. 사망한 김홍영 검사님의 유가족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냐라며 허탈해 하셨죠. 그리고 검찰 내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도 이런 폐쇄적인 검찰 내부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이문정 검사님, 서지영 검사님, 검찰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검찰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추행, 성폭언, 인사사기, 불이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당당히 밝혔었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피해자인 여성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 모두 알면서도 쉬쉬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걸 다 폭로했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내부 문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잘못이 밝혀져도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내부의 성추행 문제, 성폭행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덮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세상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점, 수사하는 일련의 과정과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냥 깡패 조직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깡패 조직과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의 의지가 강했고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검찰 개혁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또다시 조국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검찰의 잔인하고도 포악한 방식의 희생양이 되어서 검찰 개혁은 무의로 돌아갔죠. 오히려 검사 동일체의 의식과 모든 검찰의 부조리의 집합체, 모든 부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의 칼 노릇을 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는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는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의 명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럼 윤석열은 어디에 충성할까요? 검찰 조직이죠. 검사 동일체. 우리가 남이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집단,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자신과 한몸인 그 검사들을 앞세워 중요 요직에 다 앉히고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은 이런 말도 했었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아무리 뜯어보고 요리보고 조리봐도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고의 깡패가 맞다. 이상 에이스 생각이었습니다.